네, 우리 지역의 경기도 의원 모시고 이런저런 경기도 돌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북부죠. 동두천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의원이 계신데요. 이인규 도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동두천 제1선거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도의원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의원님 좀 딱딱한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캠핑장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분위기 괜찮죠? 네. 캠핑장에서. 동천도 캠핑하러 많이 떠나나요, 사람들이? 네, 동천에 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유명한 소요산이라든가 뭐 이제 서울 근교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가깝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동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소유산을 혼자 등산하고 내려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좋더라고요. 네. 음악도 살아있고 예술도 살아있고 자연도 살아있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무려 32년간 선생님을 하셨어요. 교육 전문가십니다.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네요. 너무 젊으신 거 아닙니까? ROTC로 제대하고 나서 예. 바로 이제 교직에 그런 첫 직장이 교직에 가가지고 32년 동안 학교에서 그대로 지도교사 또는 뭐 교무부장, 연구부장 하면서 예. 교감을 3년 하고 교장을 일찍 했어요. 교장 일찍, 8년 하고 이제 교육행정을 8년 마무리하고 네.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그 교육적인 그런 전문가를 어딘가는 더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는데 교육위원이 교육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네. 그 길을 찾아서 도의원이 됐고 어. 또 교육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교육 전문가시니까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교장 선생님을 또 빨리 다셨고 그 고3 담임을 받으셨나요? 네. 전공은 무슨 과목? 맞춰보세요. 뭐 같아요, 전공이? 혹시 그 없어진 교련은 아니죠? 네, 제가 처음 89년도에 이제 첫 직장 했을 때 사실은 교련을 1년 동안 했습니다. 네. 교련도 하고 주전공이 이제 지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요? 지리 선생님으로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예. 지리 선생님 했습니다. 야, 이거 알겠습니다. 예. 고3 담임이셨으면은 엄했으실 텐데 안 무서우셨습니까? 인문계고등학교 고3 저희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아이고, 그 아이고, 학교는 굉장히 학생들이 학습 의욕도 높고 그래서 기숙사 사감을 5년 동안이나 했어요. 사감도 5년? 사감 5년 하면서 고3 다니면서 참 재밌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물론 예. 이제 공부를 잘해서 뭐 지금도 변호사를 하는 그 제자들도 있고 네네. 또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 학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네네. 그것이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에만 쭉 계시다가 막상 이제 교육 정책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네. 어떻습니까? 교육 현장하고 야 교육위원회를 해보니까 이거 참 다른데 생각보다 뭘 느끼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학교는 학교이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학교는 온실이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회는 정글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제가 경기도 교육, 경기 교육을 좀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집행부 또 공무원들과 또 같은 동료 의원들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북부 지역의 의원으로서 경기 북부에 소외된 지역의 교육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일들 중에는 남부에 수원에 뭐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인 그 아름학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각장애 맹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최초의 그 세빛학교, 가칭 세빛학교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보람이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기 북부 지역- 남부예요? 남부에. 실제로는 또 인구가 남쪽에 많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아직 건립중이군요. 맹인학교요? 네. 어. 경기도에 시각장애 맹학교가 한 곳도 없어요. 맹학교라고 예, 하나요? 예, 아. 예.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아름학교에 이제 혼재되어 있는 이제 발달장애하고 시각장애 학생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단독 맹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교육감께서 또 그 결정을 하셔가지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네. 원래는 복합적으로 이제 그 장애인 학교가 있었는데
맹학교만 따로 이렇게 설립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발달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잉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각장애 학생들은 정서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발달장애하고는 그렇죠. 장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동선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급식실을 같은 공간을 쓰는데 시각장애 학생들은 점자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걸어가거나 또는 조용조용 가는데 발달장애 학생들이 뛰어가거나 하는 모습 그 친구들은 보이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동선을 같이 했을 때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었고 경기도에 좋은 그 수원에 아름학교라고 특수학교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있는 불편함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경기도가 1,400만이 넘는 그런 그 도민이 있는데 네. 시각장애 맹학교가 한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전문학교가. 전국에 18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18개가 예, 있어요? 네.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었던 하나도 겁니까? 없었죠. 복합 학교만 있고. 네. 오. 서울 같은 경우도 국립 그 맹학교도 있고 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 맹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또 의원님들도 많이 역할을 했는데 아직 결실을 못 맺었는데 이번에 잘 됐네요. 임태희 교육감이 그걸 결정을 하시고 또 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세워지면 네.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계획할 때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 맹학생들이 뭐 몇백 명이 문제가 아니고 한 20-30명도 단독 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용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한 70명에서 80명 이상 되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또 현장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보니까는 조례 같은 거 많이 지금 하고 계세요.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이게 두 가지가 눈에 좀 띕니다. 네. 첫 번째로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떤 조례인가요? 네, 특수교육 지원 그 조례는 사실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당사자,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뿐만 아니고 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가지고 조례에 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가족을 지원해요? 네. 보호자로서 더 활동할 수 있게 편하게끔 네. 예산적으로나 이렇게 좀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네. 아,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네. 그냥 학부모니까. 네. 특수학생 또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것을 그냥 안쓰러워하기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특수교육 가족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이 일단 뭐예요? 개념부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이라 그러면은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70에서 84. 뭐 이것이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경우는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달 정도라든가 또는 발달 정도가 좀 늦지만은 그러나 또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을 좀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를 담아가는 것이 경계선 학습 지원에 대한데 문제는 평가 도구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IQ가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보호자가 그 평가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 지능을 검사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는 우리 아이가 뭐 장애라든가 또는 이제 예를 들어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그러한 그 대상자로 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겠죠. 사실은 그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 네네. 일단 한번 그 평가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편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그 학생이 그 사회적으로 혜택도 있지만은 뭐 어떤 그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가진다든가 이럴 때 있어서 그 과거에 내가 그 어떤 그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로 무슨 치료받았던 근거가 우리 사회에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특수교육이 그런 혜택을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별 도구가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 네네네. 그래서 판별 도구도 좀 개발해서
경계성 지능 장애 또는 지금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 안에는 이걸 선별하는 과정부터 네. 도구부터 네. 이걸 차곡차곡 해 나가자는 지원 네. 조례인가요? 네. 선별이 됐어요.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이 지금 느린 학습자는 천천히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학습 부진화라는 그런 어떤 그 오명을 씌우지 않더라도 천천히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개별 학습의 어떤 지원, 학습 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네네.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우리가 방과 후 학습을 할 때도 별도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러한 프로그램을 담아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야 느리더라도 네. 천천히 네. 좀 따라갈 수 있게끔. 네, 네. 보통 아이들보다는 좀 느리지만은 그 학생들에게도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그럼 그 학생들은 언제 초등학교 몇 학년 언제 딱 기준이 있습니까? 언제 선별이 딱 된다? 그 선별 그 기간은 정확히 없습니다만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2학년에서 3학년부터 시작해서 한 5학년 정도는 어느 정도 선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학습이 올라가면서 중학교에서도 이것이 이제 학급 내에서 굉장히 그 좀 소외되고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좀 더 지원을 해서 별도의 학습을 시키거나 수준별로 시킨다면 이 학생들이 꼭 그 학습뿐만 아니고 일반 생활에서도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이제 쭉 활동하셨는데 이렇게 특수교육이나 소외된 이런 장애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갖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특수학급도 없었고 또는 특수교육 대상도 저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도의원이 되면서 동료 의원인 실명을 거론하게 도 되겠습니까만 우리 양주의 박재영 의원이라고 비례의원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제 지체장애 의원이십니다. 네네네. 그분과 이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 사회적인 약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 스스로가 많이 그 고민을 하고 또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특히 교육 현장에서 제가 그동안에 간과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조례가 네. 바로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만든 조례이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 아까 고3 담임이셔서 무서우셨을 거예요. 취소. 따뜻한 의원님. 알겠습니다. 따뜻한 이인규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기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네요. 기후? 네. 기후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네. 경기도에 있어요. 네. 여기 또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현장 방문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아까 전공이 지리라고 말씀드렸죠. 지리 안에서 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기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나 박사를 이제 기후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박사님이세요? 네, 수료했습니다만은 있어. 그 기후가 최근에 이제 화두이지 않습니까? 특히 네네네. 지구 온난화. 네.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는 것도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지구 온난화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경기도 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예. 특위위원장으로 이제 제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에 기후에너지국이 있습니다. 도청 기후에너지국의 그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보면서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화두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화두인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에 이제 도시사업계에서 RE100이라든가 또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기후위기 교육도 시키고 또 이것을 실천도 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 학교의 교사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또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좀 더 시키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에너지 전략 이런 네. 교육도 같이 겸해서 가기 위해서 저는 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네. 그 위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경기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의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 방문해서 고치고 그렇죠. 고치고 네. 교육 현장에서 기후 교육 팍팍 시키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산을 담아가기 위해서 예. 학교 현장에 가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죠. 그렇고 예. 예를 들어 환경과 기업도 관련된 그렇고. 기업들도 예, 그렇고 예. 그런 데들 방문하고 아리백 잘 방문 지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네. 나오고. 자, 이제 동두천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두천. 최근 동두천이
교육발전 특구 네.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이건 어떤 거예요? 교육부에서 교육발전 특구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뭐 인구 소멸 지역,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도시가 소멸되는 그런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경기도 지역은 북부의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교육발전 특구를 모집을 했는데 네. 1차에 8개 중에서 동두천, 양주, 고양 3개의 시가 선정이 됐어요. 네네. 동두천은 양주, 동천 양주 교육청은 하나인데 2개의 지자체가 각각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동두천 인구가 최근 한 10만 명에서 지금 8만 7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것은 보산동에 있는 미 이사단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고 동두천 인구가 그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 때문에 그 양주나 또는 인접도시 의정부 지역으로 이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동두천에 좀 희망을 미래 희망을 만들어가자 그런 의미를 담고 교육발전 특구를 도전했고 교육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을 담아갈 것인가 기업과 연계한 또는 대학과 연계한 또는 최근에 이제 유보 통합이라 해서 유치원 또는 이제 어린이집 이 0에서 5세 되는 이런 아이들까지도 교육에서 담아가자. 네네네. 그것이 그다음에 보건복지라든가 또는 그 여성가족위원회 예를 들어 상임위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업무를 교육부로 이제 이관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전체를 이제 교육을 좀 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동두천시에서 모범 우수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로 1년에 예산이 교육부에서 적게는 한 30억 정도. 30억. 1년에 30억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5대5 매칭이라서 지자체에서 동천시에서 30억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교육 예산뿐에다가 더하기 지금 1년에 한 60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 3년 동안 계속 사면 3년이면 한 180억 정도 예산이 그러네요. 투입되는 굉장히 규모 있는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가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됩니다. 3년 동안 180억이면 1년에 60억씩 차근차근 뭔가 시범 뭐 단지라고 해야 되나 교육 단지를 한번 만들 수 있는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교장 선생님을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34년 동안 동천에서 그 교육지원청하고 되게 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어떻게 만들어가자면 청사진이 머릿속에 딱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건물을 짓는 비용은 아니고 예, 예. 프로그램 운영한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청보다도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동두천시 시장님이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같이 역할을 해가지고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동두천시와 동두천 교육청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물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죠.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동천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지속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일 모레도 제가 이제 교육발전 특구 지역 관련된 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시의 공무원들 또는 교육청의 담당 업무를 맡은 분들이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떤 교육 관계자들과 이 논의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 미래를 또 동천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좋은 기회 얻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기를 희망하고 동두천을 살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동두천에 국제 스케이트장을 건립하자라고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이요? 뭐 김연아를 제2의 김연아를 탄생시켜야 됩니까? 동두천하고 스케이트장 관련이 있습니까? 네, 동두천이 그 빙상도시 국제 스케이트장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 이제 겨울 스포츠인 빙상 김동성 선수라고 아시죠? 알죠. 네, 뭐 뿐만 아니고 여러 선수들이 차민규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동천시청 빙상단 소속이었습니다. 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네, 2023년에 빙상단을 재창단했고 예. 그래서 동두천에서 이렇게 많은 선수들도 배출되었지만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릉 선수촌에 예. 그 이전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동두천의 그 국제 규격의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동계 스포츠 관련된 체육고등학교를 동천에 유치를 해서 동두천이 그래도 경기 북부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빙상으로
살아나는 도시로 만드는 작은 꿈을 가지고 이것을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소유산 자락에 부지도 가지고 있고 시에서 또는 이제 의지도 시민들의 의지도 모아가지고 예. 뭐 교육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 대한체육회라든가 이쪽에 방문해가지고 동두천에 유치하면 이런 그 비전이 있다는 것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동두천하고 그 빙상 스포츠가 네.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동계 빙상의 메카입니다. 아유, 네. 몰랐어요, 의원님. 홍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경기교육과 복지에 진심이십니다. 우리 이인규 의원님, 여러분도 잘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의정 활동 많이 또 남았습니다. 네. 계획 한번 들어보죠. 저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많이 배우고 또 그 배움의 연속성상에서 무엇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는 북부 지역의 의원으로서 특히 동두천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그 어려운 교육 환경, 교육 여건에 조금이라도 좀 진심을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고 또 모순된 어떤 규제라든가 제도라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는 조례를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해가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오셨으니까 동두천 시민들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도의원 이인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살아왔고 교육을 통해서 동두천의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후도 동두천 교육발전 특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동두천 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사이사이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교육의 사명감이 있었다면 이제 정치의 사명감이 확실히 그냥 몸에 이렇게 딱 붙었다. 그래서 앞으로 동두천과 경기도 교육 발전에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소외된 교육 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저도 좀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손 한번 들으세요.